누구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폭우 속 폐교 철봉에 묶여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정체불명의 여자. 저체온증에 온몸은 멍투성이 물고문 흔적까지 선명했어요. 깨어난 여자는 자신이 누군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법률 용어를 술술 말하고 의학 지식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던 전직 범죄 심리학 교수가 그녀의 지문을 조회한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과연 그녀는 누구이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킨 USB 속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행운이 가득히 다가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폐교된 초등학교, 그곳엔 한민재와 그의 아버지 한철수가 살고 있었어요. 52살의 민재는 전직 범죄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5년 전 자신의 프로파일링으로 억울하게 누명 쓴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왔어요. 78살의 아버지 한철수는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민재는 매일 아버지를 돌보며 조용히 속죄하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낡은 교실에서 아버지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애들 급식 차려야지. 빨리 안 하고 뭐해. 한철수가 또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아이들 안 와요. 민재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달랬어요. 창밖으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민재는 잠결에 운동장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철컥, 철컥,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철봉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여자가 철봉에 한쪽 손이 묶인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듯 보였고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민재는 급히 여자에게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얼굴과 팔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어요. 입가엔 마른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이 사람 대체 무슨 일을? 민재는 재빨리 여자의 손을 풀고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는 여자를 교무실로 옮겼어요.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담요로 감쌌습니다. 온수 주머니를 만들어 여자의 몸에 대어 주었어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입에 넣어주려 했지만 삼키질 못했어요. 민재는 밤새 여자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여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움직였어요. 안 돼. 증거 숨겨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여자의 손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줄에 묶였던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는 로고, 검찰청 출입증을 목에 걸었던 흔적이었어요. 검찰청이라고. 민재는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여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녀의 눈엔 극심한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여자가 벌떡 몸을 일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진정하세요. 안전한 곳입니다. 민재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경찰 부르면 안 돼요. 여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검찰이 절 죽이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오랜 프로파일러 경험으로 그 공포가 진짜임을 알아챘어요.
일단 앉으세요. 다치셨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주저앉으며 자신의 몸을 살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한민재라고 합니다. 이 폐교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은 뭔가요? 그가 물었어요. 여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서연, 제 이름은 서연인 것 같아요. 목소리가 불확실했습니다. 성함이나 나이는 기억나세요? 민재가 다시 물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도요. 서연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누군가 절 신문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의 얼굴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짐작했어요. 일단 치료부터 받으시죠. 결정은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한철수가 교무실로 들어왔다. 응, 새로운 선생님이가. 그는 서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어요. 민재는 그녀의 언행에서 평범하지 않은 교양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잠깐 머물다 가실 분이에요. 민재가 아버지에게 설명했어요. 그래, 학교는 사람이 있어야 학교지. 한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점심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민재는 창문 밖을 무심코 바라보다 굳어졌어요. 폐교 입구 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차는 속도를 줄이며 폐교를 훑어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쳐 사라졌어요. 이미 시작된 건가?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연은 창가에서 비 그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재는 자신이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 여자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폐교의 긴 복도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폐교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낡은 교실을 청소하고 한철수의 식사를 챙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이 덜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엔 담담함이 묻어났어요. 오후가 되자 서연은 교실 구석에서 오래된 법전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치 익숙한 책을 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아니야.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한철수가 또 배회를 시작했어요. 급식실 가서 애들 밥 차려야지. 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다가가 한철수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주말이라 아이들 안 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한철수는 서연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우리 딸 같네, 딸이 있었는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한철수의 손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한철수가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아버지, 왼손 떨림이 언제부터였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왜 그러세요? 서연은 한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관찰했습니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 같은데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재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서연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알고 있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왼쪽 손 떨림이 더 심하고 보행 시작이 느려지셨죠. 서연이 정확히 관찰한 내용을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정확해요. 그는 서연을 다시 보았어요. 의학 지식이 있거나 관찰력이 비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은 교무실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검찰 수사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검찰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어요. 영장주의 위반 아닌가요? 긴급 체포 요건 충족 안 됐는데. 민재가 깜짝 놀라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물었어요. 서연은 자신도 놀란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 법을 공부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민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법률 전문가였던 거예요. 그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옛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경찰청 프로파일러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형, 저 민재예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재야, 5년 만이네. 무슨 일이야?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비공식으로요. 민재가 말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선배가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최대한 조용히 해주세요. 민재는 서연이 마신 컵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어요. 다음 날 택배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민재는 잠결에 차량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폐교 정문 쪽에 검은색 SUV 2대가 정차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차에서 내렸어요.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자들이 폐교 출입문 손잡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급히 서연을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최대한 조용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이 놀라 눈을 떴어요. 2층 자료실로 가세요. 빨리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상황을 직감하고 재빨리 일어났어요. 민재는 한철수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일어나세요. 세 사람은 2층 자료실로 올라갔어요. 자료실 안쪽에는 오래된 책장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몸을 숨겼어요. 1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복도를 훑고 지나갔어요. 한철수가 갑자기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누구야, 도둑이? 서연이 재빨리 한철수의 입을 막았어요. 민재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차량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SUV들이 떠나는 소리가 났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재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찾고 있어요. 절 찾고 있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선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재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 사람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 윤서연이야. 3주 전 실종 신고됐어. 지금 어디 있어?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서연은 운동장 쪽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검사, 그것도 특수부.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연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복도 끝에서 한철수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폐교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한밤중 그녀의 비명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안 돼, 안 돼요. 민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서연은 반사적으로 민재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꿈이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꿈이었어요? 서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두운 지하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이 가득 찬 욕조가 있었고 남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증거 어디 있어? 계속 그렇게 물었어요. 그녀가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물에 얼굴을 계속.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민재는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천천히 하세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재는 서연을 교무실로 불렀어요.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민재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검사예요. 윤서연, 대검찰청 특수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은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라고요, 제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검사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서연의 사진이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녀가 화면을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서연의 머리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단편적인 기억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로비, 불법 로비.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대법관, 저는 수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누군가를, 큰 사람을. 서연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USB, 녹음 파일, 어디 숨겼지. 그녀가 혼란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천천히 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켜고 뉴스 검색을 시작했어요. 윤서연 검사 실종이라는 기사가 여러 건 나왔습니다. 3주 전 실종됐다고 나와 있네요. 민재가 기사를 읽어주었어요. 가족들이 수소문 중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급히 물었습니다. 제 가족은요, 부모님은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는 없다고 하네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혼자였구나. 전 혼자였어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후가 되자 한철수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울어, 우리 딸. 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전 할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한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우리 딸이야. 여기 있잖아. 그의 따뜻한 손길에 서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한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서연은 창밖으로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어요. 여기 왔었어요. 그녀가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재가 물었어요. 비 오던 날 누가 저를 쫓아왔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숨기고 그녀는 운동장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재도 뒤따라갔습니다. 서연은 운동장 구석 녹슨 철봉 쪽으로 걸어갔어요. 분명 이 근처였어요. 그녀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숨겼을 것 같아요. 서연은 폐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갑자기 2층을 가리켰어요. 저 창문.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 오래된 음악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음악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 느낌이 와요.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음악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에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피아노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어요. 피아노 안쪽에 방수 비닐에 싼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민재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봉투를 열자 USB 하나와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이게 증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배 변호사, 이번 판결은 우리 쪽으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법관 2명은 확보했어. 돈은 얼마든지.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금액과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요. B 변호사 3억, K 판사 5억, L 대법관 7억.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거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검찰도, 이미 조직 전체가. 민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언론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제보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알려야 막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새 대였습니다. 민재와 서연은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검은색 차량 세 대가 폐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서연과 민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둘이 동시에 말했어요. 민재가 USB와 수첩을 재빨리 챙겼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그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한철수를 깨워 급히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폐교의 긴 복도를 뛰어가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밖에서는 추격자들이 정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뒷문 쪽으로 세 사람을 이끌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폐교 주변에 검은색 차량 3대가 배치되어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들 6명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폐교를 포위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40대 남자가 지시를 내렸어요. 살아서 데려와.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2층에서 민재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는 급히 서연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문이 막혔어요. 민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후문으로 나가야 해요. 민재가 말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데리고 가야죠. 빨리요. 그가 한철수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아버지, 산책 가요. 조용히요. 한철수는 잠결에 일어났어요. 세 사람은 가방에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USB와 수첩은 민재의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후문으로 향하는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재가 먼저 후문을 살폈어요. 후문에도 남자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지나쳐야 해요. 민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복도에 있던 낡은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 사람 주의를 끌게요. 민재가 서연을 쳐다봤어요. 그 사이 아버지 모시고 뒷산으로 가세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요. 그가 후문을 살짝 열고 소화기를 분사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남자의 얼굴에 뿌려졌어요. 으악! 남자가 눈을 감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어요. 지금이에요. 서연은 한철수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뛰었어요. 민재도 뒤따라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외침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다. 뒷산으로 도망쳤어. 무전기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세 사람은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어요. 한철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 뛰어? 학교 가야지. 서연이 한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달랬어요. 조금만 더 가요, 할아버지. 뒤에서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따라잡아.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등산로 벗어나요. 숲을 속으로요. 서연은 한철수를 이끌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무가지들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철수가 넘어질 뻔했지만 서연이 재빨리 붙잡았어요. 민재는 다른 경로로 돌아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10분만 더 가면 마을 나와요. 그가 앞장섰어요. 세 사람은 가파른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철수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아야. 그가 발목을 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재가 급히 달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철수의 발목이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만 가. 한철수가 말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가 한철수를 업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거우실 텐데요. 민재는 대답 대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앞쪽에 오래된 폐가옥이 보였어요. 저기서 잠깐 쉬어가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너진 기와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철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이며 쉬었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추격자 둘이 폐가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민재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추격자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배 변호사님이 오늘 안에 처리하라고 했어.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 죽이는 건 문제없는데 같이 있는 놈들은요? 다른 남자가 물었어요. 목격자 남기면 안 되지. 다 정리해. 첫 번째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연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철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파, 밥 먹어야지.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민재와 서연이 급히 한철수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다. 추격자들이 소리치며 폐가옥으로 달려왔어요. 민재가 외쳤습니다. 뒷문으로. 세 사람은 폐가옥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숲은 깊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앞장서서 뛰었어요. 갑자기 발밑이 허공이 되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비탈 아래로 미끄러졌어요. 민재가 재빨리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마세요. 그가 힘주어 말했어요. 한철수도 민재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딸 놓치면 안 돼. 그가 힘을 주었어요. 세 사람이 간신히 붙잡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의 손전등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풀에서 갑자기 멧돼지 무리가 뛰쳐나왔어요. 대여섯 마리의 멧돼지들이 추격자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으악 뭐야? 추격자들이 소리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 사이 민재는 서연을 끌어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추격자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재배치 필요합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은 마을 외곽 빈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철수의 발목은 더 부어 있었어요. 서연의 손바닥은 찢어져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온몸에 나뭇가지 자국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쉬고 나서 민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서연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인 아는 분 있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기억나요? MBC 탐사보도팀 강민호 기자. 그녀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재가 물었어요. 연락 가능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중전화를 쓰면 추적 안 당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한철수는 비닐하우스 한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철수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할아버지. 힘들게 해서. 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예요. 그가 위로했어요. 우리가 끝까지 해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위험은 여전했지만 희망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의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고급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65살의 배성우 변호사가 넓은 창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전직 대법관 출신이었습니다. 배성우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윤서연 아직도 못 찾았어. 3주째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능한 것들. 그가 전화를 끊으며 비서를 불렀어요.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수색 인원 2배로 늘려. 비용은 상관없어. 배성우가 명령했어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장면이 3주 전으로 바뀌었어요. 대검찰청 서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어요. 배성우, 전직 대법관이 로비 중심에 있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옆 책상의 동료 검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이거 진짜 파면 너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해야죠. 법을 수호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정말로. 그날 저녁이었어요. 서연이 퇴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은 한산했어요. 서연이 차 키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남자 셋이 나타났어요. 윤서연 검사님이시죠?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경계했어요. 누구세요?
남자들이 갑자기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입이 막히고 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차는 외딴 창고로 향했어요. 서연은 어두운 창고 안의자에 묶였습니다. 배성우가 나타났어요. 윤 검사, 증거 어디 숨겼어?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모르겠는데요. 배성우가 고개짓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서연을 욕조로 끌고 갔어요. 물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간 감금과 고문이 이어졌어요. 서연은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서연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USB는 제 집 금고에 있어요. 배성우가 부하들에게 지시했어요. 확인하고 와. 남자 둘이 나갔습니다. 경비가 약해진 틈이었어요. 서연은 간신히 밧줄을 풀었습니다. 창고 창문을 깨고 탈출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우연히 폐교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USB를 음악실 피아노에 숨겼어요. 탈진해서 철봉에 기대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서연이 민재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배성우는 20년간 판사, 대법관 지내며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람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 청탁받고 수백억을 받아 챙겼어요. 민재가 심각하게 물었어요. 그 정도면 경찰청장도 검찰총장도 다 연결돼 있을 수 있겠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믿을 수 없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알던 기자가 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MBC 탐사보도팀 강민호 기자요. 민재가 물었어요. 연락 가능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연락해 볼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공중전화 쓰면 추적 안 당할 거예요. 세 사람은 마을 공중전화 부스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한철수는 근처 정류장 벤치에 앉혀뒀어요. 서연이 공중전화기 앞에 섰습니다. 기자 전화번호를 기억 속에서 더듬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기자님, 저 윤서연입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검사님,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강민호 기자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직접 만나야 해요. 혼자 오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행당하지 마시고요. 강 기자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위치 알려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평택역 3번 출구요.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꼭 혼자 오세요. 강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갈게요. 서연이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검은색 SUV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재가 소리쳤어요. 빨리요. 서연은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재가 서연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어요. 한철수도 벤치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에서 남자 둘이 내렸어요. 거기서 그들이 외치며 뛰어왔습니다. 마침 마을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저 버스요. 민재가 외쳤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버스에 탑승했어요. 추격자들이 뛰어왔지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추격자들의 분한 표정이 보였어요. 서연과 민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다른 마을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은 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한철수는 곧 잠들었어요. 민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 기자 만나면 끝날까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싸움의 시작이죠.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이번엔 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민재는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찜질방 복도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 사람의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운명을 바꿀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50분이었습니다. 평택역 3번 출구 앞 광장이었어요. 민재, 서연, 한철수가 역 광장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주변을 계속 경계했어요.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한철수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학교는 언제 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0시 정각이었습니다. 백팩을 맨 남자 하나가 3번 출구에서 나타났어요. 3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나 다가갔어요. 기자님, 그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민호 기자가 서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님, 많이 야위셨네요.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카페 구석 자리로 강 기자를 안내했어요. 민재도 함께 앉았습니다. 강 기자가 민재를 쳐다봤어요. 이분은요.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절 구해주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USB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건넸어요. 강 기자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배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대법관 2명은 확보했어. 돈은 얼마든지. 강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배성우 변호사 목소리 확실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 아는 사람이면 다 알 거예요.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이 수백억 단위네요. 강 기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방송 가능할까요? 강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오늘 밤 9시 뉴스데스크 단독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매체에도 동시 제보해 주세요. 그녀가 강조했어요. 혹시 방송 막히면 안 되니까요. 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제 선배가 조선일보 사회부장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동시 타격하죠.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전은 보장되나요? 강 기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방송 나가기 전까진 은신에 계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댁이 있어요. 강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경기도 외곽인데 거기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방송 나간 후엔요. 강 기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땐 오히려 안전해질 거예요. 그가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대중이 알게 되면 함부로 못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배성우 사무실이었어요. 부하 한 명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스님, 윤서연이 MBC 기자 만났다는 첩보입니다. 배성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용은? 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마 증거 넘긴 것 같습니다. 부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배성우가 책상을 쳤습니다. 방송국 간부들한테 연락 돌려. 그가 명령했어요. 보도 막아. 부하가 급히 나갔습니다. MBC 탐사보도팀 사무실이었어요.
강민호 기자와 팀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9시 단독 보도 확정입니다. 데스크가 말했어요. 편집 서두르세요.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녹음 파일 자막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수첩 내용을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데스크가 물었어요. 법무팀 검토는? 강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완료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MBC 보도국장실이었어요. 배성우 측 로비스트가 국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보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로비스트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국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데 어떻게 막습니까? 로비스트가 위협조로 말했어요. 국장님 아들 미국 유학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도움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국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가주시죠. 국장이 문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증거 있으면 보도합니다. 로비스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가 나갔어요. 국장은 강민호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강 기자, 예정대로 9시 송출해. 저녁 9시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오프닝이 시작되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충격적인 사법비리 의혹을 단독 보도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강민호 기자의 리포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직 대법관 출신 배성우 변호사가 판결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되었어요. 대법관 2명은 확보했어. 배성우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사님 댁 거실이었어요. 서연, 민재, 한철수가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하셨어요. 그가 위로했습니다. 한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대단하네. TV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배성우 전 대법관 수백억대 불법 로비 의혹.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보였어요.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배성우 로비, 윤서연 검사, 대법관 비리, 검색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검찰은 배성우 전 대법관을 긴급 소환할 예정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서연은 TV 화면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진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철수는 소파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USB를 꼭 쥐고 있었어요. 진실은 드디어 세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대검찰청 특수부 조사실이었어요. 배성우가 변호사 2명을 대동하고 출석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배성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었습니다. 사실무근입니다. 그가 짧게 답했어요.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배성우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목사님 댁이었어요.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검사님이시죠?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십시오.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검찰 내부에도 연결된 사람 있을 텐데요. 검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는 이번에 완전히 새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가 확신 있게 말했어요. 믿어주십시오. 서연은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증인 보호 차량이 도착했어요. 서연이 짐을 챙기며 민재와 한철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한철수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조심해. 그가 말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꼭요, 꼭 다시 만나요. 그녀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민재와 한철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어요. 배성우 측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성우 변호사는 결백합니다. 주임 변호사가 말했어요. 녹음 파일은 편집된 것이며 그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윤서연 검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료 기록을 공개했어요. 2023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SNS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윤서연 검사 정신질환자였다. 증거 조작 가능성 제기.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배성우가 진짜 억울한 거 아니야? 정신병자 말을 믿으면 안 되지.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증인 보호시설에서 서연이 뉴스를 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화면을 보며 외쳤어요. 전 정신질환 병력 없어요. 담당 검사가 진정시켰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한편 민재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서연 씨 의료 기록 조회 가능해. 민재가 물었어요.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해. 그가 중얼거렸어요. 기록이 3주 전에 갑자기 생성됐어. 의사가 말했습니다. 백데이트 된 거야. 완전 조작이야. 민재는 이 사실을 즉시 검찰에 알렸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증인 보호시설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경호 경찰관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경찰관이 돌아섰습니다. 누구? 그가 외치려는 순간이었어요. 날카로운 것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경찰관이 쓰러졌어요. 검은 옷을 입은 괴한이 복도를 달렸습니다. 서연의 방을 향해 갔어요.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상벨을 눌렀어요. 방문이 흔들렸습니다. 괴한이 문을 부수려 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책상을 문 앞으로 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증언 경찰들이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경찰들이 외쳤어요. 괴한이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괴한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검사가 물었어요. 괴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오후가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배성우 법무법인 소속입니다. 변호사가 신분을 밝혔어요. 검사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배성우가 직접 암살을 지시한 거군요. 한 검사가 중얼거렸어요. 같은 시각 강민호 기자는 취재를 계속했습니다. 배성우의 비자금 관리인을 추적했어요. 회계사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강 기자가 그를 찾아갔어요.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회계사는 망설였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가 말했어요. 강 기자가 설득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예요. 회계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기자가 약속했어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회계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성우가 스위스 계좌에 800억 숨겨뒀습니다. 그가 고백했어요. 증거 있나요? 강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계사가 가방을 열었어요. 계좌 거래 내역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강 기자는 즉시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검찰이 배성우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어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인정됩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배성우가 법원을 나오다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 말씀 있으십니까? 배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국에 배성우의 구속 소식이 전해졌어요. 증인보호시설에서 서연이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구속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좀 안심해도 될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재판 남았잖아요. 그가 말했어요. 끝까지 조심하세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 선생님도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증인 보호시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건물을 관찰했어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어요. 2025년 12월 20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방청석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 배성우에 대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살인교사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성우가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증인 윤서연을 신청합니다. 서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검사님을 납치, 감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3주간 외딴 창고에 감금당하며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제 몸에 상처 사진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창고 CCTV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이 창고에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배성우가 직접 신문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검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배성우 피고인과 대법관들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배성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판결 우리 쪽으로 해주시면 10억 드리죠. 대법관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알겠네. 다음 주 선고 때 반영하지.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은 오후까지 계속되었어요.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회계사가 비자금 내역을 증언했어요.
800억 원을 스위스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암살을 시도했던 괴한도 증언대에 섰어요. 배성우 변호사가 윤서연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가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성우의 최후 진술 시간이었어요. 배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건 정치적 음모입니다. 서연이 배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거짓말. 그녀가 작게 속삭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진술 끝났습니까? 배성우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네. 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다시 만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배성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추징금 800억 원. 재판장이 계속 읽었어요. 피고인은 법을 수호해야 할 위치에서 법을 유린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했습니다.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배성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법원 앞 계단이었습니다. 서연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분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검사로 복직해 일하겠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서연이 혼자 폐교를 찾아갔어요. 운동장에 서서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이곳에 쓰러졌던 밤이요. 음악실로 올라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천천히 눌렀어요. 희미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됐었지. 서연이 혼잣말을 했어요. 운동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민재와 한철수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올 줄 알았어요. 한철수가 서연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딸 왔네. 그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이 한철수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녀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세 사람은 교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검사일 계속할 거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강의 제안 들어왔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서연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한철수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학교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 놀러 와도 될까요?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요. 그가 말했어요. 여긴 당신 집이기도 하니까. 한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은 언제나 환영이야. 세 사람은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폐교를 물들였어요.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끝이 좋았잖아요. 한철수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운동장에 길게 드리웠어요. 1년 후였습니다. 2026년 12월 폐교 운동장이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주말마다 지역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철수가 아이들과 공놀이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아이들이 소리쳤어요. 한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공을 던졌습니다. 차 한 대가 폐교 앞에 멈춰 섰어요. 서연이 내렸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민재가 서연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어요. 아이들이 서연을 둘러쌌습니다. 누나 누구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폐교 정문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희망 배움터. 간판이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서연이 간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민재가 말했어요. 버려진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한철수가 서연과 민재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 가족 다 모였네. 그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녁 노을이 폐교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았다고요.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폐교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희망의 종소리였습니다.